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됐을 때 인생의 절정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인터뷰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조용한 곳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예. 이번에도 못하면 10년 이상 낭인으로. 정치에선 45가지가 청년 아닌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청년이 아니면 정치에서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4년 제3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준석 신당이에요. 이준석, 금태섭 제3지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항상 총선에 다가오면 신당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당들이 못했으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기존의 정당이 바뀔까? 예. 아니면 신당이 만들어질까? 네. 근데 이준석, 금태섭 신당을 보면 그들의 상징이 무엇인지, 네. 정치는 각자가 갖고 있는 또는 정당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제가 알기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예. 퀴어 축제도 나가시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정반대예요. 예. 여가부 폐지, 그렇죠? 굉장히 남성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상황에 있는데 이들이 합쳐서 정치를 하겠다면, 그러면 이 이슈에 관해서는 중간에 쓰겠다는 건지. 네. 어떻게 보면 양대 정당을 일단은 개혁하기 위해서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차이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의 배를 만들자. 이거는 공학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양대 정당과 다른 자신들의 철학과 비전이 무언지 정확하게 밝히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약간 슬로건으로 내걸 만한 것이 없다.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면 그러면 그 신당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등등이 함께하면 이게 청년 정당일까요? 금태섭 의원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그럼 이게 영남 정당일까요? 지역 정당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예. 그럼 이게 진보 정당도 아니고 보수 정당도 아니고. 아니면 무당층을 흡수하는 정당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구타는 무당? 아니요. 그럼 뭘까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지금 현실 정치에 환멸이 난 사람들이 그래도 새로운 거에 한번 기대 걸어볼까라는. 왜 그들이 새로운 정당에 기대를 해야 될까요? 원래 있는 게 잘하면 됐을 텐데요. 저는 40%라는 중도라는 거는 굉장히 큰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총선을 보면 투표율이 약 6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 40%는 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정치 혐오층입니다. 예. 정치 자체가 싫은 거죠. 그쵸. 정치 뉴스 하면 꺼버리죠. 이런 방송 안 보시죠. 예. 그런 분들을 중도 40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큰 오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도 지금은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반대일 것 같아요. 정치 혐오층은 정치 자체가 싫으신 거죠. 대한민국에 정치 필요 없다. 애초에 신당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신당이든 네. 뭐 기존 정당이든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층. 물론 이런 분들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치가 달라져야겠죠. 예. 근데 신당을 만들면 정치 혐오층이 와서 투표할 거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제가 뉴스쇼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는 봤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또 최근까지 당대표가 됐을 때 아마 자신의 인생의 절정이 아니었을까. 네. 그 젊은 피크. 네. 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상징 자본을 굉장히 빨리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치는 국민의힘이라는 큰 배에 있을 때 반짝반짝 거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큰 배를 뛰어들어서, 아니죠, 뛰어나가서 작은 돛담배를 만들면 이준석의 가치는 오히려 더 불투명해진다고 생각해요. 이 보수와 올드하고 그런 프레임 안에서 이제 가치가 빛났는데 혼자 나가면은 그 가치가 이준석 그렇게... 대표의 가치는 예. 기존의 권위를 들이받는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정책 이런 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기존에 무조건 어르신들한테 머리 숙이고 그런 정치 대신 들이받겠다. 멋있잖아요. 네. 근데 혼자 정당 만들면 들이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대장이니까. 그쵸. 저는 이 대표가 뭐 신당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확실시했죠 이제. 예.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요? 예. 뭐 아직 시간이 남았고요. 정말 이런 인터뷰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조용한 곳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머리 좋으신 분이잖아요. 네. 저보다 훨씬 머리 좋은 분이니까 냉정하게 이번에 현실 정치 하기로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낭인으로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못하면 40대 중반 돼버립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청년이 아닌. 지금도 청년 아니죠. 정치에선 45가지가 청년 아닌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청년이 아니면 정치에서도 청년이 아닙니다. 그건 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정치에서는 회춘을 합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정치가 너무 올드해서. 예. 저도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젊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선배님 저 젊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지지자들한테 저 젊지 않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직 젊어. 아니요, 저도 앉았다리 나면 소리 나요. 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현실 정치에 들어오기로 결심을 했으면 현실 정치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지금은 머리 숙이는 걸 배울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랑 토론 이제 하시기로 했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였죠. 근데 이제 취소했다고 해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 취소했는지? 네, 일정 때문이라고 그 뉴스쇼에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네, 되게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냥 갑자기 제안을 해서 저는 할 생각이 있었고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요. 두세 가지.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합당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저희도 전당대회를 했어요. 찾아뵈야 될 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합당을 하시는 건지 아니죠. 나갈 건지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저희 보수의 가치를 더 개혁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토론을 하는 건지. 이제 저는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분은 나가는 사람으로서 토론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제 토론을 잠시 연기하자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댓글들 그쪽 진영에서 이제 굉장히 감정 섞인 격한 언어들을 쓰고 계신데 약간 도끼에 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감정적인 싸움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막 얻어 터지고 때리고 이런 정치는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머리와 언어가 약간 좀 차가워지면 그때 냉정하게 토론할 생각은 얼마든지 있고요. 특히 다음 총선에서 신당을 하실 건지 국민의힘으로 남으실 건지가 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뭐 이런 여기서 불러주셔도 저희에서 하십시오. 저희가 두 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저하고 토론 만들려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저희만 약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의제가 확실히 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지 이제 거치가 정확히 된다면 이제 토론을 다시 건의하실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보수의 정치가 뭔지,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정치가 뭔지, 한국 정치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대 교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하는 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희 방송에서 해주신다면 저도 그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 의원님 국민의힘 합당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포지셔닝을 놓고도 의원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조 의원님도 흡수합당 되셨으니까 이제 이준석이나 안철수처럼 이용만 당할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광이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용을 당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저를 다 빨아먹고 사용해서 우리 정치가 우리 국가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잊혀질 거다 아주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정치가 한 발 통합을 향해서 이런 화합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소진되는 거죠. 제 브랜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재 영입에서 역할을 맡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 말고도 좀 더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싶다라던가. 저는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제의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지금 수도권 확장론,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여러 가지 의제를 만드는데 저도 그 과정에 뭐 기여하지 않고 있다 하면 사실이 아닌 건데요. 저는 보수의 정치가 이제 좀 더 용감해져야 된다 생각해요. 소위 진보의 의제들도 보수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요? 저는 주사일제나 기본소득 같은 것들. 주사일제 제가 들고 나왔을 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도 주 6일제로 돌아가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자랄 때 퐁당퐁당 놀토 주 5일제 왔고요. 이제 주 4일제 갈 때가 됐어요. 주 4일제가 바람직하냐 아냐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많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주 4일제를 하고 계세요. 저도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예. 어떤 회사에서 주 4일제 하시는데 맞아요. 포스코도 시작하고 예. 뭐 제조업체, 생산업체, 중소기업, 소비자업체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동아일보죠? 예, 맞습니다. 동아일보는 주 4일제 안 하나요? 저희는 기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 생각은 하지만 그렇죠? 기자의 사명감을 갖고 사명감도 사명감이지만 푹 쉬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 4일제는 저는 지금 의원님 그 의원실 보좌관님들은 주사 하시나요? 주 4일제 실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어떤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도 저희가 실험을 해봤고요. 뭐가 나쁘던가요? 나쁜 건 주 4일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쉬면 다른 사람이 백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을 배워야 업로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실험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대세는 노동은 좀 더 스마트해지고 노동시간은 줄어든다. 이건 뭐 노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수 진영에 가서 너 주 4일제 계속 할 거냐? 당연하죠.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루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예. 많은 분들은 좀 더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여의도에서 아무리 천천히 가자고 해봤자 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판교에서 존이 이제 뽑으려면 월급뿐만 아니라 주 4일제 해줘야 돼요. 예. 이래야지 가는 거거든요. 이미 가고 있는 거. 우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주 4일제 하지 못하는 작은 기업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게 말하는 제가 진보의 의제를 보수적으로 재해석해서 국가가 받자라는 사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52시간제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69시간은 너무 과했죠. 그리고 아젠다를 던지는 방법도 굉장히 서툴렀고요. 많은 분들이 어떤 때는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추수 때, 그렇죠? 뭐 공장에서 피크가 그쵸, 있잖아요. 예. 방송도 게임 업체 같은 것도 예. 제품 출시하기 전에 저는 회계사였는데 회계사는 회계법인 하는 1, 2, 3월에는 집에 못 가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특정한 기간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이 업의 특징상.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을 좀 더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하고 노동시간은 줄어가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전제였고 그 가운데 피크일 때는 조금 더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거다.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은 김기현 대표하고 예. 계속 노동 의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노동 의제들을 계속 좀 던지고 싶어요. 네.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하면 저 이런 얘기할 때 기분이 좋아요. 네. 어떤 자, 건가요? 1인 사업장. 네. 편의점에서 혼자 운영하시고 예. 또는 부부가 운영하시는 편의점 사장님은 네. 노동자일까요? 자본가일까요?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예. 저는 이제 이분들도 노동자라고 간주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자본가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건가요? 자본은 이거보다 훨씬 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가서 예. 뭘 하나 사는데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앉아보라고. 네. 그럼 뭔 얘기를 하실래나. 예. 의원님, 제가 이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예. 지금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못 쉬고 네. 수입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네. 왜 내가 사장이냐. 예. 코로나 때 나 지원금 하나도 못 받았다. 왜냐하면 사장이니까. 근로자가 아니니까. 예. 사장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 비현실적이죠. 네.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 갖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예. 저는 이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 또 최저임금도 직군별로 좀 차별화,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제가 지금 법안을 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또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시는 게 가사도우미 외국인 맞아요. 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기자지만 지난해까지는 서울시를 출입을 하면서 그 이슈를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면서 네. 저는 조금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게 네. 그 외국인 노동자, 가사 노동자가 들어오면 그분한테는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줘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 아닐까요? 네,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급여를 차등하자. 이거는 차별이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가사 노동은 가사 사용인과 가사 노동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사 사용인이라는 분류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돼요. 지금의 노동법에서도. 네. 그거는 사적 계약을 맺는. 예. 예를 들면 인력 업체에서 예. 파견된 분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요. 예, 예. 그 4대 보험 다 가입해야 예. 돼요. 근데 소위 사적 계약,
이모라 그럴까요? 사적 계약을 맺은 사람은 지금의 노동법상에서도 최저임금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사용인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아요. 네. 따라서 제가 차별이 아니다. 차별 아니죠.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니까. 예. 직군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사 사용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들어올 때 인력업체 송출처럼 간주하지 말고 사적 계약을 하는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하면 최저임금 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그분들이 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거나 그런 아니요,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사각지대라는 건 불법을 의미하죠. 그래도 네. 어쨌든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1대1로 계약을 하면 그것보다 더 낮은 돈을 받으니까 네. 그분들의 삶의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긴 만약에 해요. 그러시면 안 오시겠죠.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우리가 뭐 억지로 강제로 그쵸. 데려오는 거 예. 아니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오시겠죠. 하지만 국제 가사 근로자 시장을 보면 예. 대충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쵸. 예. 그래도 그 정도 받고 오세요. 네. 여기에 오려고 굉장히 애쓰세요. 예. 저는 이런 제도들 우리가 실험적으로 도입하면 예. 만약에 이게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아무도 지원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해서 오시겠다는 분이 생기면 예. 우리가 이걸 막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생기는 네.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 자주 여행을 갔었는데 네. 보면은 가사 도우미 같은 분들은 돈을 받으면 그걸 다 가족한테 송금하잖아요. 본국에 맞아요. 있는.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있으니까 환율 차이가 있으면 훨씬 큰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번 돈이 네. 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카페나 싱가포르 내에 뭐 밥집이나 이런 데는 너무 비싸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이제 주말을 보내거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실. 법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은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 겁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가사 도우미는 이제 주거 안에 같이 사니까. 근데 우리는 84제곱미터에서 그런 공간이 예, 나오지가 않아요. 그쵸. 따라서 나가서 살 수 있는 그 주거 비용을 좀 추가해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그분들의 인권에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권 문제, 노동권 침해는 업무 시간 밖에서 내가 우리나라 음식을 해먹고 싶은데 냄새 난다고 고용주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은 출퇴근 제도로 가면 훨씬 바뀔 수 있다 생각해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정치가 좀 현실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사도우미 제도를 한번 1년 정도 실험을 해보자. 실험. 예, 네. 서울시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모셔서. 네. 근데 최저임금을 드려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네. 전 그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국간이 네. 바닥나지 않을까요? 국간이 바닥나는 그게- 것뿐만 아니라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네, 대한민국이 국제 가사 노동자 시장에서 호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예. 지금 국제적 60만, 호구가 되면 안 되죠. 네, 60만 원,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한국 가면 200만 원, 250만 원 그럼 다 준다면 여기 오려고. 다 일로 올라 그러겠죠.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각종 브로커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들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네.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네. 아직도 갖고 있으면 할 말은 없겠지만 예.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거죠. 뭐 꺼림직하면 쓰지 마세요. 근데 다만 옆집에서 그 비용으로 가사 도우미 쓰는 거 욕하지만 마시라. 아, 네, 다 사연이 있는 개인의 거니까. 선택.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 예.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네. 사실 이 가사 노동이라는 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하면은 아내가 부담하는 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사 노동이라는 그 노동의 가치 절하 때문이다. 그 가치를 너무 쉽게 외국인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노동의 숭고함을 퇴색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진짜 노동이 숭고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이 들어오지 않는 직역이 두 가지가 딱 네. 남았어요. 그게 가사 도우미하고 두 번째가 어르신 돌봄이에요. 오, 농촌에서 그쵸, 깻잎 따는 일손들. 거는 노동의 숭고함이 아닐까요? 그건 그렇죠. 건축 현장에서 아파트 짓는 건 노동의 숭고함이 아닐까요? 거기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의 숭고함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이게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 아닐까요? 노인이나 여성, 아이를 돌보는 건 돌봄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그냥 고추를 따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 노동은 고추를 따는 노동보다 더 숭고할까요?
숭고함으로는 따질 수 없는데 그 카테고리가 달라서 도입이 그럴 안 수는 된 있죠. 거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섬세한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 대부분의 노동시장은 외국인 노동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되지 않는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마지막 외국인 노동시장에 남은 가사도우미와 돌봄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네. 이건 마치 여러 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거는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실험이 중요하죠. 네, 해서 어떻게 부작용이 되는지 생기고 한국 너무 물가 비싸고 춥고 네. 인종차별해서 안 온다 그러면 우리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확신범이거든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외국인 가사도우미하고 함께 키웠거든요. 네. 긍정적인 효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보면 좋을 것이다. 효과를 느끼실 거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겠다는데 네. 우리가 마치 옛날에 중동의 외국인 노동자 파견한 것처럼 윈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책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네. 정책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이제 김포의 서울시 편입으로 시작돼서 메가시티가 됐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담론을 던졌다고 생각해요. 서울이 근대 이후에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건 아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서울을 확장한 게 아마 95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이제 서울은 실은 세계 10대 도시, 세계 경쟁력 10대 도시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제가 알기로 중국의 중경이라는 도시예요. 크기가 대한민국 남한의 3분의 1이에요. 그게 도시 하나예요.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이 이미 큰 거 아니야 하는데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은 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김포도 김포지만 뭐 고양, 하남, 과천 등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일하는 지역과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거든요. 저는 이거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경기 북부 담론은 한 2년 반 민주당이 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슈를 만들려고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근데 갑자기 서울 편입 나오니까 막 불붙었어요. 예. 왜일까요? 저는 경기 북부는 행정가들의 최대 담론이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 시민들 바보 아니시거든요. 경기 북부 만들어봤자 또 의회 생기고 도청사 생기고 우리 세금만 더 내고 뭐가 좋아지나. 근데 서울 편입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 저는 이런 게 정치 담론이라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예.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지. 예.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과연 이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좌지우지 될지 저는 이거 분명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게 척도가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정책을. 네, 정말 국민의힘이 한석도 못 얻는 지역에서 과연 의석을 얻는다면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은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정치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줄 도리가 있습니까? 저는 네. 이렇게 이슈를 계속 던지고 예. 정치라는 것이 저는 지난 대선 총선이 되게 아쉬웠던 게 네. 기억나는 정책 정책이 하나 없어요. 없고 기억나는 캐치프레이즈 하나 없어요. 예. 얼마 전에 옛날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뭐 저녁이 있는 삶, 예.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경제하고 민주화가 붙을 수 있다는 단어라는 거. 지난 대선은 생각나는 거 없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서로 공방하고. 그렇죠. 정치라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리고 국민의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되는 순간이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에 한 번 예.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서울을 넓힐지 안 넓힐지 그리고 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나갈지 네. 지방 균형 발전은 또 어떻게 해나갈지. 실질적인 국민투표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네. 이런 의제들을 계속 던지는 게 맞고요. 민주당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들고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뭐 공매도 금지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공매도 금지도 실은 우리 주가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예. 공매도란 제도가 국제적 기준 또 국제 주식시장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역기능이 너무 크다.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주식의 변동폭이 너무 크고
투기성 투자들이 너무 이루어진다라는 예. 건 뭐 주식한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 지금 줄여서 전체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라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매도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주식시장은 운용해야 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기예보만큼 중요해요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일기예보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렵죠. 기상청에 훨씬 더 쉬운 네.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추우면 짜증나고요. 주가 떨어지면 짜증나요. 이건 우리 정치인이 관리해줘야 되는 네. 영역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 의원님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포갑 출마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합니다. 네. 마포갑 험지인가요? 엄청 험지라고 생각해요. 왜요? 마포갑의 그 역사를 보면요. 예. 지금 현재 노웅래 의원 민주당에 4선 하셨고요. 예. 아버님이 노승환 의원 예. 5선 하셨고요. 예. 그 전에 구청장까지 하셔가지고 40년. 대대로 민주당 텃밭. 그냥 부자, 예. 노부자의 텃밭.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재판도 받으시고 계시고 그런 것을 기회 삼아. 그래도 이렇게 다녀보면 예. 내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네. 노웅래 의원이랑은 인연이 있어서 찍어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지역 기반이 탄탄하시군요. 굉장히 탄탄하세요. 예. 뭐 지역에서 축사하신 횟수가 10,000회가 넘으신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예. 저는 강남 3구를 벗어나지 않으면 보수가 절대 과반 안 되잖아요. 네네. 저는 다시 한강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강을 넘으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마포예요. 네. 마포갑에서조차 못 이기면 네. 국민의힘 선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만나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네. 약간 비무장지대 DMZ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출마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당에서 희생을 하라고 하면 기꺼이 하겠다. 그런 저는 취지인지. 처음에 합당 과정에서 예.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이 저는 강남 3구 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쉬운 곳에 가지 않겠다. 저는 저하고 국민의힘의 합당이 예. 1+1은 4, 5, 6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강남 3구 안 가겠다고 했고요.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안 가겠다고 했고, 그 다음 진짜 어려웠는데 현역 지역위원장이 있는 곳 안 가겠다 했더니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몇 자리 안 남았더라고요. 네. 근데 마포갑은 지금도 그렇지만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밀어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조정훈이라는 인물 경쟁력으로 네. 해보면 이길 수 있지만 오. 인물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오면 무난히 지는, 네. 그러니까 요 마지노선에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았어요. 굉장한 도전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진검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박빙의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제3지대에 오래 계셨던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님. 대표님이 갔던 길을 가려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3지대 선배로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가 예쁜 CG도 만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이준석 대표님이 제3지대의 깃발을 굳이 들으시겠다면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정치가 다양해져야 되니까. 하지만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시작을 박근혜 비대위로 시작하셨으니까 맞아요. 큰 정당이 주는 그 시스템, 조직, 사람 일절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춥고 배고픕니다. 야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긴 할 겁니다. 버텨내셔야 할 거고요. 다만 제가 뭐 정치 선배도 아니고 제3지대 한 4년 정도 해본 사람으로서 시대 정신, 최소한 다가오는 24년 총선은 제3지대의 부활을 기대하기에는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지금 불안하다 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오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나 이준석은 나오면 무조건 돼,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는 일개 정치는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뼈 있는 한마디 조언 감사합니다.